당신 주변에는 목소리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런데도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왜 그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데 왜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는 걸까요? 칼 융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섬뜩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름만 들어도 속이 불편해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목이 메이고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때면 의식적으로 자신을 억제하려 애쓰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누구일까요? 회의에서 매번 말을 끊고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직장 동료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시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사람을 당신만 보고 있는 것 같나요? 혹은 가족 구성원, 수십 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자랐지만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 소셜미디어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이나 게시물 속의 사람, 아무것도 모르지만 눈을 뗄 수 없는 사람, 계속 생각하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행동을 또렷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세요. 왜 이 불편함이 이토록 강렬할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사람이 왜 당신을 이토록 깊이 흔드는 걸까요? 만약 단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면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불편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같은 자리에서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만 당신은 몇 시간이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억압되고 무시되고 반복적으로 침묵당했던 당신 안에 일부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들, 화내지 마, 오만하게 보이지 마,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겸손해, 자만심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말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를 묻어버린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감정, 충동, 성격들은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융 심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는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모아 외부에서 비슷한 것을 발견하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사람이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가지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성격의 외적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처음 들었을 때조차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이 정말 짜증나는 거지, 내 문제는 아니야 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토록 영향을 받는 걸까요? 그는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메아리치는 방이 있는데 외부의 소리가 이 방에 들어와 그 안에 자리 잡을 무언가를 찾으면 그 소리는 메아리치고 강해지고 커져 우리는 저 사람이 날 미치게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내면에 억눌린 메아리를 깨운 것입니다. 이 메아리치는 방이 가득 찰수록 억눌린 감정, 침묵된 욕망, 무시된 욕구가 더 많이 축적될수록 외부의 자극은 내부에서 더욱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명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대개 그 소리를 차단하려고 애씁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이 우리 안의 메아리방인 겁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알기 전에 그 소리가 당신 안에서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외부 사람들을 바꿀 수도 통제할 수도 없지만 당신 안의 메아리 방을 인식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메아리 방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모든 소리를 똑같은 힘으로 삼켜버리지 않게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 가장 어둡고도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는 간단히 말해 당신이 거부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가 아무리 단순하게 들릴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너무나 심오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림자와 마주하기보다는 도망치려 합니다. 그림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류의 가장 큰 저항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종종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주변의 어른들은 당신에게 무엇이 용납될 수 있는지, 무엇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무엇이 당신을 계속 사랑받게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내는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우는 아이는 약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아이는 버릇없어. 자기 만족에 빠진 아이는 오만해. 이러한 메시지는 때로는 말로, 때로는 눈빛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처벌이나 보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안전하기 위해 당신은 그러한 메시지들을 따랐고 분노를 묻어두고 욕구를 억눌렀습니다. 스스로 침묵하고 야망을 숨기고 약점을 감췄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억압된 부분들은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았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나쁜 특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그림자가 분노, 질투, 이기심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창의성이, 때로는 리더십이, 때로는 강렬한 욕망이, 때로는 억압된 재능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은 한가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한 사람은 자신의 예술적 영혼을 그림자 속에 묻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야망은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는 생각 속에서 자란 사람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깊은 수치심 속에 숨겨왔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림자는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박지만 억압된 것들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융은 이를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림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그림자는 어떻게 밖으로 스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거울 효과가 작용합니다. 억압된 특성이 내면에서 강하게 억압될수록 그 특성을 외부에서 드러내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신을 칭찬하고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당신을 몹시 불편하게 한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지 않았던 걸까? 인정받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 욕망은 어디에 묻어둔 걸까?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겸손하라는 말을 듣고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이야기할 때마다 깎아내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버릇없다는 낙인이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깊숙이 묻어두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은 분노나 불관용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억눌린 당신 안의 외침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남에게 떠넘기고 아무것도 떠맡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을 미치게 만든다면 어쩌면 당신은 평생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하면 좋을 텐데, 네가 없으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와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약함처럼 느껴져서 그 마음 또한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런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 나는 결코 나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못했을까?
라는 억눌린 질문에서 바로 그림자를 인식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가장 강렬한 반응들을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이것은 내 안에서 무엇을 일깨우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답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그림자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된 부분들은 한때 생존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존재해왔고 당시에는 그것들을 묻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이제 당신은 성장했고 성장한다는 것은 판단 없이 묻어둔 부분들을 표면으로 드러낼 용기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부정하면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하고 그림자를 인식하면 당신이 그림자를 지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차이가 시작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쓰며 나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타인에게 달라붙는지 알아야 합니다. 융은 이 메커니즘에 투영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단어는 전문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존재하며 매일 경험하고 무의식적으로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옛날 영화관을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방에 커다란 영사기가 있습니다. 영사기 안에는 필름이 있고 빛이 필름의 이미지를 포착하여 맞은편의 하얀 스크린에 투사합니다. 스크린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지를 담아둘 뿐입니다. 이미지는 스크린이 아니라 영사기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무시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에게 느끼는 반응은 사실 우리 자신의 반영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저 사람이 날 미치게 해라고 말할 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프로젝터가 작동하고 있고 스크린은 그 순간 거기에 나타난 사람인 겁니다. 투영이 그토록 교묘한 메커니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도, 당신의 반응도,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도 모두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그 불편함의 근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당신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소한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이든 말이죠. 당신은 그런 친구를 참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는 깊은 분노가 치솟습니다. 단순히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불타오르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었을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험해 보여서 무언가를 숨긴 적이 있었을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만약 답이 예라면 당신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짓말에 의지하고 싶은 욕구를 억눌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딘가 낯익으면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낯익은 이유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기 때문이고 견딜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반대로 당신은 스스로를 극도로 정직하고 투명하며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정체성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자신 안의 작은 거짓말, 계산적인 행동, 자기 방어적인 기제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투사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구축한 정체성이 견고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깊이 묻히고 그 정체성과 모순되는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융의 가장 인상적인 관찰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보고 깊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 난 그렇지 않아. 저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거야. 라고 반박하며 이 문장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투영이 항상 상대방이 완전히 무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영은 왜 그 특성이 나에게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깨트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고 유리만 산산조각 날 뿐입니다. 투영은 부정적인 특성에만 작용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탄을 느낍니다. 그들의 자유, 용기, 창의성,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감탄이 고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과 왜 나는 저런 것을 갖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이것 또한 투영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그림자, 억압된 잠재력의 황금 조각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질문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떤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까? 일 것입니다. 당신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들과 당신이 깊이 존경하는 사람들 모두 같은 투영체에서 나오며 둘 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무언가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투영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 투영은 짐이 아니라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짜증나는 또는 존경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속삭이는 거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모든 자극적인 순간들은 벌이 아니라 여기 당신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초대장이 됩니다. 투영이 이렇게 작용할 때 가장 힘든 사람조차도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림자에 대해, 프로젝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타당하고 인간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그런데 왜 그 감정은 그렇게 강력하고 왜 그렇게 불균형적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데 그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제 온몸이 긴장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오래전에 잊어버린 그 순간을 저는 몇 시간 후에도 계속 머릿속에서 되풀이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억압의 깊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용수철을 생각해 보세요. 뒤로 당길수록 용수철의 힘은 더 커집니다. 억압된 감정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묻혀 있을수록 그 아래 겹겹이 쌓인 감정의 층위가 높아질수록 외부 자극은 더욱 강하게 그것을 자극하고 반응은 더욱 강렬하고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강한 반응을 정당성의 증거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의 강도는 외부 사건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억압이 얼마나 깊은지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반응이 클수록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단순히 정신적인 불편함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턱이 굳어지고 속이 울렁거리고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말이 아닌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긴장감, 뻐근함은 여기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있고 표면 아래에 숨겨진 층이 있는데 그 층은 건드려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건드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까요? 왜 똑같은 사람, 똑같은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이미 그 특성을 인지하고 처리하고 통합한 사람들에게는 거울이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 친숙한 것을 보여주고 친숙한 것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깊숙이 묻어둔 부분에게는 외부의 반영이 경보처럼 울려 온몸의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무의식은 그 부분이 드러나고 통합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욕구를 전달하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그 자극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폭력적인 반응이 투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침해를 당했거나 실제 경계가 침범당했거나 실제 불의를 경험했다면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융이 말한 것은 반응이 아니라 반응이 당신을 지배하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것입니다. 통제된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내면에서 불타오르고 마음이 몇 시간 동안 사로잡히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반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투사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도한 반응은 종종 과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자극한다면 훨씬 더 오래전에 당신을 자극했던 훨씬 사소한 일,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경험, 과거의 관계, 오랫동안 간직해 온 상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람은 그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존재에 대해 아주 오래된 고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 자극의 힘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반응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자신을 판단하는 대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문을 닫아버리지만 호기심은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익숙한 긴장감, 가슴 조임, 턱 악물기, 속쓰림이 느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과거의 것일까? 아니면 현재의 것일까? 현재의 사건은 단지 도화선일 뿐이고 폭발하는 것은 훨씬 오랫동안 쌓여온 무언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나와 과거의 상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즉 이러한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은 융 심리학에서 성숙함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적이 아니라 당신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강력한 자극은 화살과 같으며 그 화살은 항상 당신 내면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인해 불편함, 공감 혹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갈라집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도망치거나 직시하거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매번 도망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삶에서 지워버리고 그 장을 닫아버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며 잠시 동안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냉혹한 경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대상이 당신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그림자는 항상 당신을 따라옵니다. 그림자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방 한가운데에 불이 났는데 당신은 그 불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의 열기를 느끼고 연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림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부정할수록 더 빨리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가장 교활한 면모는 문제는 도피가 항상 도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몰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완벽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 자신의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의 결점만 너무 분명하게 보여 자신의 결점은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도피의 형태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울을 본다는 것은 그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이 깨어나는가?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종종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도 이걸 원하지만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 나도 이렇게 하지만 보고 싶지 않아. 이건 예전의 고통을 떠올리게 해 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이런 대답을 듣는 것은 자아에 대한 위협처럼 느껴지는데 자아는 항상 나는 괜찮아, 문제는 외부에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자아의 이러한 방어 기제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는 이 연습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로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습관이자 근육과 같습니다. 어떤 근육이든 반복을 통해서만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긴장감, 분노, 불관용을 알아차리고 판단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흥미롭네, 이게 내 안에 무언가를 자극하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이 자동적인 반응과 의식적인 선택 사이의 문을 열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은 점점 넓어지고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일찍 멈춘다면 결국 그 자극이 느껴질 때 더 이상 압도당하지 않고 그 감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찰된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각이 자동적인 반응에 필요한 연료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덧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당신의 경계를 침범할 수 있고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외부 현실과 내면의 메아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은 성숙, 지혜, 그리고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위대한 여정의 핵심입니다. 도피는 순간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거울을 보는 것은 지속적인 자유를 제공하며 그 자유로 가는 길은 이것이 내게 어떤 자극을 주는가 라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떠오르는 사람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심으면 자라나고 언젠가 답을 찾았을 때 당신은 자신과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외부의 누군가를 탓하고 원인을 찾고 책임 있는 사람, 희생양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이 덜하니까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 일에 책임이 있을까? 내 안에 이 목소리는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보여주는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의 문을 열게 됩니다. 손가락 한마디만큼 작은 문일지 모르지만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거울을 보는 것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부이자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겠다는 선택이며 그 선택은 언제나 조용하고 솔직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피하고 불편한 거울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깨부수는 쪽을 택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이는 당신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이제 저는 융의 가장 대담하고 충격적인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을 미치게 만들고 속을 뒤집어 놓으며 몇 시간이고 머릿속을 맴돌고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스승입니다. 어떤 책도, 어떤 심리치료도, 어떤 명상도 당신 자신에 대한 그처럼 직접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정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어쩌면 의도치 않게 당신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결국 당신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정의 순간에서 시작되지만 겹겹이 쌓여 심화됩니다. 첫 번째 층은 자각입니다. 어떤 계기가 된 순간에 멈춰서서 이것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일깨우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층은 더 깊습니다. 그 답을 찾은 후 두 번째 층은 억압된 부분과 함께 앉아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 없이 관찰하며 그래,
나도 이것을 원해. 그래, 나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 이것 또한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의 순간이 융이 말하는 통합의 시작입니다. 통합은 그림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자아에 통합하고 인식하고 화해하고 그 에너지를 변형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모든 특성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사라지거나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형될 뿐입니다. 억압된 분노가 통합되면 건강한 경계 설정 능력으로 변형되고 억압된 야망이 통합되면 진정한 동기로 변형됩니다. 억압된 자아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통합될 때 그것은 진정한 자기 표현 능력으로 변모합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당신의 모습이며 변화는 그림자와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직선적이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앞뒤로 오가게 됩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을 만나 차분히 관찰하며 좋아, 이 사람이 내 안에 무언가를 자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날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매 나이마다 새로운 층을 발견하고 새로운 그림자가 드러나고 새로운 거울을 마주하게 되지만 매번 마주할 때마다 무언가가 변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되고 반응성이 줄어들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이러한 성장은 누적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에는 당신을 미치게 만들었던 사람이 더 이상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제 그 거울 속에서 친숙한 무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은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가르침을 줍니다. 개성화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갑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갑옷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 도달하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한다라고 말하는 대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관계, 반응, 자아서사까지 말이죠. 융은 외부 세계는 내면 상태의 반영이다. 내면 상태가 변하면 외부 세계도 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심리학입니다. 같은 사건을 접하는 두 사람이라도 내면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알아갈수록 외부 세계를 더욱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고 투영은 줄어들고 자동적인 반응은 줄어들며 의식적인 선택은 늘어납니다. 댓글에 오늘 나는 거울 앞에 서 있다 라고 남겨주세요. 단 한 문장이지만 이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스승에게 배우며 스스로의 변화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다짐이자 선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